우선 저도 솔직히 이야기해야 되겠죠. 네. 저는 만일에 국민의당이 지금의 바른정당하고 통합한다면 그 당 할 수 없습니다. 이건 옳지 않기 때문에 옳지도 않은 길이고 그 길은 우리 국민의당 사람들이 사는 길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길을 아니 뭐 옳은 길이라면 나라를 위해서 옳은 길이라면 고난의 길도 가볼 수 있겠죠. 바른정당과 통합하거나 뭐 그런 방식의 방향으로 간다면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이를테면 무슨 우선 그렇게 간다면 거기에 뭐 제가 통합이 되면은 우리 같은 사람이 가만히 있어도 그 당에 당원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태는 저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럼 아까 다른 분 말씀하시기에 그럼 무슨 정말 무슨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몰라도 무슨 갈라서든지 뭐 그럴 방법밖에 없겠죠. 뭐 그렇게까지는 저는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지요. 저는 우리 당이 그동안 늘 이야기해 왔습니다만은 보수 진보를 가리지 말고 보수 진보를 아울러서 또는 뭐 보수 진보를 넘어서서 어쨌든 개혁적인 노선으로 강력하게 가야 된다 이렇게 그렇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수를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보수하고 합치는 거. 우리 저 자신도 보수적인 요소도 많이 있고 보수 개혁이 한국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된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개혁입니다. 근데 그 점에서 보면은 바른정당의 유승민 당시 대통령 후보 당시의 유승민 의원이나 또 그 전에 유승민 의원의 사회 경제적인 여러 비전이나 정책 훌륭하게 느껴집니다. 보수 개혁이라고 불러서 충분한 개혁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어서 오케이고 뭐 사실 굉장히 저도 높이 평가하는데 문제는 한국 사회의 여러 가지 실제적인 정치에서 그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개혁이냐 뭐 수구 내지는 반개혁이냐 기득권이냐의 이슈가 두 개입니다. 하나는 제가 뭐 적폐란 말로도 부른 적이 있습니다만 하나는 냉전적 안보관 달리 말하면 햇볕 정책을 뭐 부인하고 폄훼하고 뭐 북한에 퍼줘서 그것이 뭐 무슨 뭐 핵과 미사일로 왔다는 등등 하면서 비아냥거리고 이것이 하나의 그 다음에 햇볕 정책이나 뭐 그런데 좀 그 주장하거나 동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 친북이다 종북이다 빨갱이다 뭐 또는 점잖게 말하면 뭐 좌파다 이런 식으로 색깔 공격하고 이것이 저는 아주 가장 나쁜 반개혁이라고 봅니다. 근데 또 하나는 지역 문제입니다. 저도 저 자신도 호남 출신이고 호남의 국회의원인데 저는 늘 호남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나라에서의 지역 평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호남이 역사적인 이유로든지 현재 상황에서든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정치적 사회적으로도 소외된 것도 있지만 저는 오히려 그거는 개선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이런 쪽으로 굉장히 낙후돼 있는데 이 문제를 호남도 다른 지역과 동등하고 차별 없이 평등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지역 평등의 세상을 만들어 보자는 것이 제가 호남 정치인으로서 호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체로 그것에 대해서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상당히 큰 심지어는 진보 진영까지 포함해서 호남 이야기만 하면 호남 그것 자체를 무슨 기득권이라든가 뭐 퇴행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몰아붙이는 경향이 큽니다. 저는 굉장히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분노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뭐 탈호남하자든가 호남당이라고 해서 우리를 그런 모욕적인 용어를 쓴단 말이에요. 누가 우리나라에서 영남당이라고 모욕하는 사람 없습니다. 충청도당이란 말이 모욕적인 것을 쓴 적이 별로 없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문제는 아까 바른정당이 건너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두 이슈에 반개혁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난번에 얼마 전에 통합 논란이 벌어졌을 때 유시민 지금 대표되기 전이지만 그분 유승민 대표가 그 당시 한 말이 뭡니까? 하나는 햇볕 정책 버려라. 두 번째는 호남에 눈치 보지 말아라. 이 말을 해명해서 그 말 자체는 누가 호남 눈치 보지 말아라 뭐 나쁘다고 말할 수 없는데
실제적인 함의는요. 호남당은 못하겠다. 탈호남해라. 당에서 헤게모니를 호남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잡아야 된다. 호남은 거기서 종속적으로 오는 것까지는 오케이지만 호남과 우리가 동등하게 하는 것은 반대한다. 저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탈호남이죠. 그 두 문제 가장 개혁성을 제가 생각하는데 한국 사회의 보수든 진보든 개혁성을 가름하는 가장 중요한 두 문제 이슈에 관해서 바른정당이 실망스럽게도 개혁 반대, 예? 반개혁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허도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한국 사회, 저는 어떤 점에서 이해합니다. 정치적으로. 유승민 대표를 비롯한 바른정당 사람들은 아마 햇볕 정책을 동조하고서는 자기들의 그라운드인 대구나 이런 데서 설당이 없어질 겁니다. 옳고 그르를 떠나서. 네. 또 한편으로는 저는 햇볕 정책이 절대로 옳고 그걸 고수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굳게 믿는 사람이지만 나라를 위해서 또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 그러나 현실적으로만 생각해도 햇볕 정책을 부인하고 저기하고 합쳐서는 아마 제 지역구인 광주에서는 제가 정치를 더 이상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정치인들의 문제기도 하지만 이미 한국 사회에 그 단순한 지역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심각하게 영남과 호남 간의 그런 냉전을 둘러싼 평화냐 냉전이냐를 둘러싼 데서 그러니까 사실은 정치적 기반인 민심의 간극이 크구나 이렇게 좀 저는 솔직히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단순히 생각하는 사람들 우리 당에도 지금도 뭐 저쪽하고 정책 연대를 하니 뭐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정책 연대는 할 수 있죠. 누구하고든지. 누구하고든지 할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생각해 봅시다. 5.18 특별법을 처리하는 것이 우리로서는 가장 톱 프라이오리티일 겁니다. 그런데 그 정책 연대를 뭐 바른정당하고 하든 안 하든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만 맘먹으면. 그렇잖아요. 민주당이 다수당이고 심지어는 지난번에 새누리 홍준표 자유한국당도 그 점에 좀 호의적이다 이런 말까지 제가 들은 적도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국회에 통과하려면 바른정당하고 그거 정책연대 안 해도 아무 지장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얼마 전에 바른정당과 정책연대 한다고 하면서 그 몇 가지 7, 8가지 법을 통과한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5.18 특별법은 보류해놨습니다. 그렇게 발표됐던 걸 기억되죠? 그러죠? 그런 방식으로 정책연대를 해가지고 어떻게 살아나겠습니까? 아까 그래서 저는 우리 국민의당의 살 길은 개혁적인 입장을 확고히 하면서 개혁 경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민주당이 지금 호남 정부와 민주당 그렇습니다. 개혁 경쟁을 해야 된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까지 아니겠지만 선거라고 치면은 민주당을 이겨야 우리가 이기는 것이지 지방선거든 뭐든 어디서 뭘 이깁니까? 민주당을 안 이기고 지금 물론 대구에 가서 자유한국당을 이기면 대구시장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걸 예외를 제외하고는 지금의 한국에 어디를 가도 민주당을 이기지 못하면은 선거 못 이기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바른정당과 이렇게 서로 힘을 어떤 형태든지 정책연대든지 뭐든지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러니까 개별 현안의 정책연대는 저는 오케이입니다. 그것은 그 바른정당뿐만 아니라요 자유한국당과도 오케이입니다. 우리가 5.18 특별법을 통과하자는데 자유한국당이 같이 연대하면 같이 하는 거지 왜 못합니까? 무슨 선거법을 지금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로 고치려고 하는 것이 제 굉장히 큰 목표인데 홍준표 대표가 찬성해주면 같이 하는 거죠. 그런 의미의 정책연대는 저는 오케이입니다. 누구하고든지. 근데 그것이 아니라 사실은 통합은 아니지만 정책연대라는 것은 아직 통합의 전 단계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정책연대 하다가 선거제도로 발전시키고 통합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정책연대도 그런 식은 안 된다.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미안한 이야기지만 바른정당 교섭단체도 무너지고 앞으로 11명도 솔직히 제가 보기에는 몇 명 안 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 국민의당에 입당하는 것도 사람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만은
바른정당 의원 중에는요, 누구라고 말 않겠습니다만은, 뭐 세월호 유족들에 대해서 엄청난 모욕도 하고 이런 사람들 지금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명확한 무슨 사과도 하고 뭐 여러 가지들이 전제돼야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지금의 저 바른정당은 제가 보기에는 적폐 세력, 이른바 적폐 세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우리하고 손잡수도 어렵고 우리하고 손잡으면은 우리의 기반을 다 뺏기고 민주당한테는 다 내주고 결국 그 별로 뭐 아주 그 별 지지율도 없는 아주 작은 세력과 손잡는 것 갖고는 아무 이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명분뿐만 아니라 실리도 없죠. 실리도 전혀 없죠. 죽는 길이죠. 죽는 길이다. 그러니까 자꾸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선거나 정치를 해보면서 이기려고 하지 않고요. 덜 지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지지율이 지금 우리는 오고 저기가 또 오면 합쳐서 한 10이 되리라? 그러면 우리가 10을 보고 정치합니까? 민주당을 이기지 못하는 서울시장 안 됩니다. 광주시장도 안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민주당을 이기려면은 지금 지지율 5% 갖고 되는 거 아니고 그걸 10%로 올린다고 되는 겁니까? 40%, 50%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가 그걸 보면서 계속적으로 가야 되는데 그것이 오로지 현재의 우리 많은 개혁적인 국민들이 열망하는 개혁의 길을 열심히 가야 되죠. 왜 그렇게? 뭐 제가 그렇게 논평하는 건 적절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그냥 뭐 신뢰를 들어볼 수가 있겠네요. 이 문제는 우리 당내에 사실은 오래된 문제입니다. 뭐 우리 당이 신생정당이지만 처음부터 아까 작년 창당 때부터 쭉 그런 점에서 우리 당의 가장 오래된 이슈인데요. 우리 내부에 두 가지 경향이 있는 거지요. 하나는 아까 예컨대 저를 포함해서 DJ 노선 이런 쪽에 그 개혁적인 노선을 확고하게 하자는 분들이 있었고, 만약 그런 점에 있어서는 오히려 지금 민주당 사람들과 정책 노선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쯤 있지 않습니까? 제가 민주당과 갈라져서 나온 것은 그분들이 갖고 있는 정치 행태의 문제, 패권주의,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굉장히 협소한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보이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이 나는 집권도 모달이라고 봤습니다. 뭐 그런 것도 뭐 집권했으니까 제가 틀린 거지만 그런 거였지. 그 당이 지향하는 무슨 개혁성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나왔던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긴 하지만 양당 구조에서 그렇게 온전해 있다가는 이게 한국의 미래를 뚫 수가 없다고 생각해서 이제 그런 양대 기득권 세력을 넘어서는 제3세력으로서 국민의당이 필요했다. 특히 호남에서는 일당 독점이었으니까 일당 독점을 깰 경쟁 체제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이제 확신했기 때문에 이제 나오게 된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런데 우리 당에는 이제 저처럼 그렇게 나온 사람이 있고 그걸 자꾸 이제 호남 하는데 뭐 호남 출신들이 됐죠. 그렇죠. 또 하나는 안철수 대표가 상징하는 뭐냐면 원래 뭐 무당파라든가 소위 중도라든가 또는 과거에는 뭐 자유한국당 같은 쪽을 지지했던 사람 중에 뭔가 거기에 좀 불만이 있어서 나온다.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으로 본다면 비호남 지역에 영남 이런 지역이 좀 더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세력들이 와 있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죠. 우리 당의 지역위원장 중에는 새누리당으로 있다가 온 분들도 많고 더 많을지 몰라요. 원외 지역위원장 중에는. 그 다음에 우리 당이 가지고 있는 지방의원 중에는 아마 비호남에는 새누리당으로 당선됐던 분들 중에서 이리 당적 옮겨서 오는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비호남에서. 이런 것을 갖고 있어서 그 두 세력 간에 늘 이게 저는 원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두 세력, 서로 이질적인 세력이 서로 있는 것이 저는 그것이 나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다. 나쁘게 되면 이게 그냥 분란만 하다가 아무것도 못 하거나 또는 아니면 한쪽으로 나쁜 쪽으로 끌려가 버리거나 아까 개혁성을 잃고 다시 이제 적폐 쪽으로 끌려가거나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있겠지만 이게 좋은 쪽으로 가면은 서로 다르더라도 그래서 제가 양날개론을 주장하는 거지요. 당내에서 서로 간에 상호 서로 존중하고
뭐 협치를 우리 당내에서부터 해가자. 새가 양날개로 멀리 나는 것처럼 양날개가 튼튼하게 균형을 이루면서 가자는 게 제 양날개론이었습니다.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양날개론의 기저를 이루는 공통의 목표, 한중당이면 한 목표가 있어야 할 거니까 그게 개혁이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래서 우리가 뭐 딱히 진보도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보면은 원건 진보적인 개혁 세력과 개혁적 진보와 또 한편으로는 보수지만 진보, 개혁적 보수와 이렇게 양날개로 가는 것이 우리 당이 제대로 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그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안철수 대표가 당권을 쥐고 있으니까 말씀이지만 그분이 우리 같은 비록 지난번 당대표 선거에 패했지만은 그런 그 상대적으로 뭐 진보적이고 더 원건 진보적이고 햇볕 정책에 강력한 그 예정을 갖고 있고 뭐 이런 등등의 사람들하고의 그 최소한 이게 그 뭐랄까 아까 상생 협치가 돼야 될 텐데 이런 게 생략되면서 저쪽만 쳐다보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 그렇게 가면 저는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 당의 진정한 문제는 우리 자신의 정체성, 우리 자신의 좌표가 분명치 않은 거예요. 저 자신도 모르겠는데요. 우리 당이 도대체 저 개인 생각 말고 우리 당이 뭘 목표로 하고 무슨 지지로 가는지. 안철수 대표는 국중주의라고 그런다. 국중주의가 뭔지 모르겠고. 최근에 또 뭐 공화주의란 말도 꺼내고 뭐 내는데 뭐 말이야 존말 하지만 그것이 갖고 있는 실질적인 함의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더 이야기한다면요.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바른정당과의 선거연대 해보면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은 JP하고 연대했지 않습니까? 네. 그럼 뭘 못하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데 거기에 전제가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명확하게 개혁적 정체성을 갖고 있던 거란 말이에요. 그 상황에서 뭐 여러 가지 국가를 위해서는 뭐 뭔가 서로 생각 다른 사람이죠. 연대해서 또는 우리 세력 입장에서는 외연을 확장해서 선거도 이기고 가보자. 이게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명확한 개혁적 정체성을 선 정립하고 그 토대 위에서 뭐 여러 가지 해볼 수 있죠. 우리 내부에서부터 또 그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균형 잡힌 그러면서도 개혁적으로 가는 개혁적 보수 세력과 상대적 진보 세력의 그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제가 보기에는 그냥 보수 편향, 그 보수도 썩 좋지 않은 보수, 말만 보수지 뭐 극우, 뭐 냉den적인 그런 시각으로 끌려가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죠. 지금처럼 뭐 개헌이 될 리가 없죠. 뭐 될 리가 없다면 지나친 말이지만 그렇죠. 지금 뭐 그냥 표류하고 있는 거죠. 저는 여기서 이 문제에 관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결정적입니다. 뭐냐 하면 개헌은 200명 이상의 국회의원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유한국당까지 포함 같이 합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유한국당이 거기서 분열해서 탄핵때처럼 상당 부분 사람들이 이쪽으로 붙어줘야 200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쉽지 않죠. 네. 그러면은 자유한국당의 합의를 이끌어내려면 뭔가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이 이제 개헌의 내용이겠죠. 벌써 이제 홍준표 대표는 뭐 벌써 그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 하는 것도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끌어들이려면은 무엇인가 그 개헌의 내용이 무슨 그 자유한국당도 만족할 만한 무슨 뭔가 어느 정도 그런 타협 가능한 안 같은 걸 제시하고 이런 것들이 역시 우리도 노력해야 되겠지만은 원내 제1당이고 여당이고 제일 큰 권력을 갖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그 정부 그런 민주당의 수뇌부들이 좀 더 확고한 입장을 정리하고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신 그 언명들을 보면 지난번에 국회에 와서도 그랬는데요. 우선 선거법, 선거제도를 정치적 민의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만들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말씀드린 민심 그대로 선거제,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아주 훌륭합니다. 문제는 그걸 어떻게 실현을 하느냐의 문제죠. 그리고
대통령 스스로도 그 선거법을 그렇게 고친다면 개헌도 분권형으로 해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 안 했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그 점에 선거법과 개헌의 도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각 정당들이 선거법은 자유한국당 없이도 궁극적으로 갖출 수 있는 거니까 지금 특위는 뭐 합의를 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니까 그 정치개혁 특위는 궁극적으로 본다면 선거법의 개혁에 관해서 민심 그대로 선거제 우리도 주장하고 있고 문 대통령도 만족할 만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뭐 민주당과 국민의당 등이 뭐 또 바른정당, 뭐 정의당 다 자차상하겠죠. 그게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당신이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제도를 그렇게 갈 테니 가는 대신에 그러니까 분권형 개헌을 할 테니 자유한국당도 거기에 동참해라 이렇게 접촉하고 협상을 해보는 거 이것이 저는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점에 대해서 아쉽게도 아마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 측이나 국민의당 지도부의 적어도 의지는 박약한 것 같습니다. 의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 그걸 자기들이 나서가지고 그걸 실현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는 좀 약하게 보입니다. 그런 문제는 더더욱이나 합리적인 근거, 증거에 따라서 봐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럼 뭐 모르겠어요. 더러 통치행위적인 측면도 있겠죠.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그 정권이 하는 일을 모조리 일반 시민에 적용하는 기준에 따라서 뭐 단죄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드러난 것도 그렇지만 이명박 정부는 우리나라의 최초의 정권교체, 평화적 정권교체로 탄생한 김대중 정부, 또 그 연장선상에서 노무현 정부가 했던 여러 가지 민주개혁, 무슨 여러 가지 사회정의를 높이기 위한 개혁, 또 남북관계를 아까 어떻게 하는지 개선해서 평화와 번영으로 가려는 그런 노력들을 모조리 다 부인하고 결국 그걸 역주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역주행하는 과정에 그것이 단지 합법적인 정치적 방법으로 했다면 그건 어찌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다수파를 형성해서 한다면 그만이겠죠. 그렇지 않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범죄 행위와 불법 행위를 일삼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 점이 그러니까 사안별로 그 점을 확실히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느냐, 또는 아까 수사를 한다면 그 수사가 단서가 될 만한 합리적인 무슨 그 자료가 있느냐, 이것에 따라서 봐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더구나 전전 정권이고 저는 솔직히 이명박 정부가 끝나는 순간에 나는 이명박 대통령이 어디로 해외로 나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박근혜 정부 한 4년 몇 개월 동안에 멀쩡하게 있기에 오히려 의아하다. 왜 저렇게 여기 이렇게 있는가 했는데 시간이 4년 지났다고 그래서 그 당시에 있었던 여러 가지 범죄적 행위에 대해서 지금 눈 감고 간다고 그러면 그것은 대한민국이 앞으로도 가망이 없는 나라가 될 겁니다. 명확하게. 저는 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도 어쨌든 대통령까지 지낸 분이고 더구나 뭐 이제는 연세도 꽤 나이가 많은 그 할머니 아닙니까? 할머니고. 그래서 야 저렇게 차갑지는 않습니다. 그 온도는 괜찮아요. 제가. 하여튼 우리가 정신적으로 그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 데 대해서 저도 좀 솔직히 말해서 불쌍하고 국가적으로도 그래도 전직 국가 원수를 저렇게 투옥시켜 놓는다는 것이 썩 좋은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긴 하지만 그러나 한국 사회가 그동안 수십 년 저는 요새는 동학 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만은 123년 전 동학혁명의 그 근대화의 열망을 우리 민중들이 표출했는데 그 이후에 그것이 물론 많이 발전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한국 사회가 그런 구체제, 기득권 체제, 이런 독식 체제 이것을 극복하지 못한 상태로 와 있는데 비로소 작년 촛불혁명
촛불 국민혁명의 결과로 지금 그런 과거의 낡은 것들, 병들 것들과 확실히 결별하고 그걸 극복할 수 있는 호기가 왔는데 거기서 너무 원정적으로 뭘 이렇게 봐주고 저렇게 봐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만일에 문재인 정부가 그런 일을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문재인 정부가 지금 국민들로부터 위임된 회사를 통해서 헌법도 정지해버리고 국회도 해산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헌법도 만들고 자기들 마음대로 국회의원도 요정의원도 만들고 해서 그냥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게 바람직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법과 제도에 따라서 하는 거지만 법과 제도에 따른 아까 적폐청산, 단죄, 혁명적인 것 이것조차도 부인한다면 한국 사회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혁이 혁명보다도 더 어렵다고 그러는데 법과 제도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 공정하게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또 절차적 정의도 중요하겠죠. 앞으로 이명박 대통령이나 그 사람들도 뭐 변호인도 선임하고 여러 가지 듀 프로세스, 적법 절차를 자기 방어를 할 수 있도록 충분히 해주면서 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원정적으로 가거나 정치적으로 타협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잘했다고 봅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데요. 간단히 말하면 잘한 것 같은데 적폐청산에 대한 개혁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그러나 달리 좀 그걸 깎아서 본다면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 자신의 개인기나 또는 그 세력이 갖고 있는 무슨 이벤트에 의해서 그것도 중요한 겁니다. 아마 제가 그것에 공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또 달리 보면 거기다 덧붙인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대비되는 어찌 보면 평범한 일을 하는 건데 그것이 비범하게 느껴지는 그런 반사 효과도 컸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이제는 국회 사정도 그렇고 이제는 법과 제도를 만들어서 갈 수 있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수처법 어떻게 앞으로 통과시키죠? 무슨 뭐 여러 가지 재벌 개혁을 위한 공정거래법 뭐 등등 있을 텐데 그거 어떻게 통과시키죠? 그러면 사실은 어떻게 하는지 국회에 그 통과시킬 만한 조건을 만들면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점에 관해서 마인드도 부족하고 극히 말하자면 좀 심하게 말하면 능력이 부족한 정부가 아닌가 저는 걱정하고 있습니다. 비록 야당이지만 제가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래서 그 점은 좀 두고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뭐 저는 야당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거기에 그런 일이 잘 이루어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에 가장 키와 힘을 쥐고 있는 것은 역시 문재인 대통령과 그 핵심 세력들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달리 말하면 협치, 핵심 말이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개혁을 제대로 진전시킬 수 있는 그런 다수파를 형성하고 그걸 안정적으로 끌고 가는 것 이런 것들이 앞에 문재인 정부 앞에 놓인 과제인 것 같습니다. 이 과제에 성공하지 못하면 과연 지금 국민들의 그 하늘 높은 줄 모르는 지지율이 그렇게 오래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